자, 이번 시간 이제 감정평가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이 비교 방식, 수입 방식 남아있고요. 물건별 감정평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제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한 타임으로 이 중요한 파트를 다 끝내긴 좀 힘들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보는 게 우리가 원가 방식 다음에 적사법 다음에 3번에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교 방식이라는 자체가 자, 거래사례 비교법. 자, 7글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를 구한다는 자체는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거래사례가 많아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만 본다면 사례 가격이 있어요. 거래사례 가격이. 그럼 과거의 거래사례액이 1년 전에 1억이다. 그럼 대상 가격은 이제 기준 시점에서 구해야 되는데요. 비교해서 준합니다. 그래서 비중가격이라고 그래요. 비중가액. 그러면 사례 가격은 알고 있죠. 사례 가격을 이제 가지고 1억이라는 걸 보고요. 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죠.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으니까 사정 보정을 합니다. 그 다음 모정이라고 그러고요. 시점이 틀리면 시점 수정을 해요. 시점 수정치, 사정 보정치,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배우셨을 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는데 이 사례가 유사 지역이 있으면 사례가 틀리죠. 이 지역이. 그래서 지역 요인이 틀려서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요. 비교치는 그냥 빼겠습니다. 자, 이 인근 지역에 있더라도 개별적인 요인이 틀려요. 개별 요인은 반드시 해야 되죠. 개별 요인 비교치를 곱한 다음에 면적도 틀리면 면적까지 또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시지계로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사시지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의 개요만 잡습니다.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부동산의 매매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사정 보정 등을 가격 가치를 추정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넘기시면 이제 이 양가로 3번에 자, 사례조례의 수정에 사례조례의 정상화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시점 수정치라는 자체가 계산 문제가 나오죠. 맨 밑에 보시면 변동률 적용법은 뭐 10%다. 그러면 1 플러스 뭐 0.1에 우리가 1.1을 곱해서 뭐 1년간 이렇게 가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지수법이 잘 나오죠. 이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수는 지수 갖고 따지죠. 항상 대상이 올라갑니다.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이 있고 이 시점이 요게 거래 시점이고요. 내 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은 기준 시점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연히 기준 시점이 올라가죠. 기준 시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변동률 적용법은 우리가 만약에 토지가 1억인데 10%가 지가가 상승했어요. 그럼 1억 1000이죠. 여기다가 1.1을 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상승이니까 0.1에 1년이니까 1승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그래서 R이라는 건 변동률이고요. 물가 변동률이고 N은 이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사정보정이라는 자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 오른쪽에 박스를 보세요. 자, 항상 대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사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서 보통 사례가 조정이 되는데 대상이 조정될 수도 있어요. 위상자는 윗상자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은는 이 가가 주어가 되고요. 뭐뭐 보다가 백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지역률이 됐든 개별률이 됐든 10% 우세하다.
그러면 대상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대상이 조정이 돼요. 그럼 대상이 100에다가 플러스 100이죠. 10이죠. 사례가 보다니까 100이 되니까 100이 돼서 110을 100으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그 2번 임대사례 비교법은 뭐 임료만 구한다는 거.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이 임료만 여기는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임료만 대상공사 현황에 맞게 임료를 산정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방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입 방식을 가지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입 방식은 400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4번 04번을 찾아보시면 수입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조건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 방식은 이 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 자체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만 갈게요. 그래서 환원율이라는 게 나와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시조12라는 게 잘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수입 방식입니다. 자, 수입 방식은 이제 5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과 수입 분석법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 중요하고요. 의 중요하고 산식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이 5가지 위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방식으로 간다면 자, 수입 방식은 앞서서 5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율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료를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이다. 자, 수익 환원법은요. 자, 우리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 부동산 자체가 장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가격을 구해요. 수익 가격은 장래 순수익이 미래니까 환원율로 환원을 하죠. 그래서 이 순수익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요약 강의 때 또 다시 또 정리해 드릴 텐데, 항상 반드시 순영업소득입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그 다음에 순수익은요, 예상 총수익에서 예상 총 비용을 뺀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도 정의를 가볼게요. 자, 수익환원법의 개요는 잡으셔야 돼요. 대상부동산의 장래라는 게 중요하죠. 장래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현재 가구가 아니라 장래 순수익을 예상된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죠.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임료가 아니라 가액이라는 거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갈게요. 쭉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환원율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까지 가시면 환원율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환원율은 이제 요거와 요걸 바꿔서 환원율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환원율에 대한 오지선다로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위주로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딱딱딱 찍어드리겠는데요. 자, CO12라고 외우시기도 하고요. CO12라고도 외우시기도 합니다. CO2L2.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추출법이라는 책은 거래사례에서 가져와요. 자, 그래서 얘는 시장 추출법은요, 환원율을 대상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거래사례로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추출법은 그냥 대상부동산 시장 형태와 유사한 시장에서 사례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를 통해서 환원율을 구한다는 것만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객관적이라는 거. 근데 요소구성법은요, 요소구성법은 조성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환원율이라는 건 앞서서 투자론에서 요구수익률은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하중이었습니다. 순수익은요, 은행이자나 정기예금 국공채이자 이게요. 안 위험하거든요. 위험률인데 부동산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률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이 증가한다 플러스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관리의 난이성이 증가한다. 근데 가치가 증가한다는 걸 또 마이너스로 또 빼줄 수도 있어요. 그럼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우리가 높은 환원율이니까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구성 요소로서 조성법을 하나씩 따졌다는 건데, 자, 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주관이 개입되기가 커요.
요즘 잘 안 쓰죠. 그래서 조성법은 지읒 들어가니까 주관적이다. 그래서 요소구성법은 우리가 쭉 보시되면 다 얘기를 했고요. 자, C에 가시면 평가에 주관이 개입된다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투자결합법이 우리가 24회 때는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투자결합이라는 것은요. 자, 물리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리적이라는 자체는요.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요.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 건물은 상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글씨도 틀리겠죠. 다르고요. 다르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 쪽이라는 것은요. 지분은 지 거, 저당은 저분 거죠. 저당이 은행입니다. 지분 투자의 우선순위와 저당 투자의 원칙이 틀려요. 근데 이게 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으로 가야 됩니다. 자, 가중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자, 건물이 만약에 60%고 토지가 60%, 건물이 40%면 10분의 6, 10분의 4.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70%고 얘가 30%면 10분의 7, 10분의 3으로 곱해야 된다는 거죠. 가중평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루드가 이제 감정평가사였습니다. 미국의 뉴욕 보험회사에. 근데 이 에루드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저당이 지분으로 환생하셔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분은 형성돼서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건 야매고 저당 소득과 지분 소득을 환원해서 구하는 겁니다. 더해서. 그래서 이거 에루드는 자, 이거는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요. 지분 가치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그럼 지분 투자자. 그래서 LG전자라고 읽으세요. 우리가 삼성전자도 있지만 LG전자. 자, 부채감납법은요. 개틀이라는 은행 직원이 반대로 은행 입장에 씁니다. 그 부채라는 자체는 부채는 남의 거니까 저당이죠. 저당 투자자 입장에 씁니다. 그래서 부채감납법이 또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환원율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채감당률을 근거로 하겠죠. 그래서 저당상수. 저당은 저분 거죠. 은행 거. 그 다음에 은행이 먹는 원리금에다가 이자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하죠.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자, 739 부대를 못 찾아요. 아줌마 739 부대가 어디 있어요? 저 부대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조 12라고 이제 암기하시면 C조 12. 제가 어떤 클래스 가서 조씨가 몇 명 있어요? 조씨가 12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결합법은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물리적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게 다르죠.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식 자체는 한번 보시고요. 저당 지분 환원법은 에루드입니다. LG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에루드는 지분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매기간, 한 해가 매기간 세전을 따졌고 원금 상환되는 지분 형성분, 보유기간 동안 가치 변동을 얘기해서 우리가 금융적 투자를 발전시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면은 이 지분 투자자 위주로 갑니다. LG전자죠. 그래서 에루드는 지분 투자 입장에 서서 세금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세전이니까. 자, 부채 감납법은 어떻게 돼요? 부채는 저당 투자자 입장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쓴다는 자체도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자, 반드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건요. 넘겨보세요. 넘기면 물건별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는 제가 그 나중에 강의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거니까 일단 우리가 그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이제 맨 뒤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파트가 3번이 있고요. 가격 공시제도는 제가 요거 다음에 해드립니다. 그 다음 토지가격 공시제도 쭉 넘겨보시면 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있고요. 관련 법규 주요 내용 발췌 쭉 내용이 있으면서 쭉 넘겨보시면요.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물건별 감정평가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3방식에 대해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은 뭐 임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해서 수익 임료를 구한다는 것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책을 보시고요. 수익 환원법의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 위주로 가시고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건 좀 자세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딱딱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구하는 게, 자, 우리가 원가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 비교 방식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었고요. 수입 방식에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가격을 적산 가격, 여기서 나온 가격을 비중 가격, 여기는 수익 가격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갑니다. 토지는 상각이 안 돼요. 원가 방식은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 남지 감가가 돼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상각 자산에만 적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평가사는 건물도 평가고요, 건설 기계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배웠던 중부동산인 선박, 항공기도 평가를 해요. 근데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나 이 시세가 나와 있죠. 거래 사례가 많아요. 자동차만은 거래 사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는요, 바뀌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뀝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공시지가는 평균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법은요, 우리가 염전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평가에 대한 그 규칙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문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평가할 때 이 염전도 평가를 합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일 때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이 염전도 평가를 하고요. 산림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가수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동산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세요. 염산이라는 것도 밖에 팔죠.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과자는 맛동산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염산과자 맛동산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요약 강의 때 염산과자 맛동산 했었죠? 라고 할 겁니다. 수익환원법은요, 건만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요, 이런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각도 되지 않고요,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된 게 아니죠. 그래서 건 나오면 무조건 수익환원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건이라든지 영업건이라든지 특허건이라든지 건 나오면 무조건 수익환원법 찍어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책에 제가 체크를 하셔서 밑줄을 칩니다. 자, 첫 번째 물건별 감정평가에, 자, 첫 번째 토지 평가 나옵니다. 1번만 체크하세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요, 이걸 다 나가긴 힘듭니다. 자, 오른쪽 건물 갑니다. 건물은 첫 번째 1번에 원가법을 한다. 자,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를 체크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토지와 건물을 따로 볼 때는 따로지만, 자,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많이 같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래 사례로 비교법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집합건물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할 때는,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다 거래 사례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하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자, 산림, 염산과자 맛동산, 산림, 가수원은 다 거래 사례로 갑니다. 그 산림은 산지와 나무, 자, 우리가 땅과 인목이 있죠. 그래서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인목은 거래 사례로 가는데요. 소경목님이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경목님은 지름이 작은 나무로서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원가법으로 가고요. 자, 감정평가는 구분평가가 원칙이지만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거래 사례로 가고요. 가수원도 거래 사례고요. 자, 공장재단, 강업재단, 재산의 집단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뭐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를 합산해서 감정평가하는데요. 계속적인 수익이 생길 때는 다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자, 강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이에요. 재단은 무조건 수익환원법이고. 자, 자동차는 제가 염산과자 맛동산 거래 사례였습니다. 근데 건설기의 선박, 항공기는 다 원가법이죠. 근데 이 선박이라는 자체가 선체, 기간, 의장을 또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것도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항공기도 원가법으로 한다. 자, 1번서부터 4번까지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는 경우는 해체 처분으로 간다. 자, 폐차 처리를 해요. 그 폐차 처리는 폐차 가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산은 어떻습니까? 동산도 거래 사례로 가죠. 그래서 동산도 넘기시면 거래 사례로 간다. 자, 임대료는 중요합니다. 임대료는
다 비교 방식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곤란할 때는 적산법으로 간다 체크하시고요. 무형자산입니다. 건이죠, 건. 건 들어가면 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감정평가는 강업건이라는 게 있죠. 감정평가할 때는 강업재단의 감정평가를 해당 강사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강사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 가행 조건 등을 고려해서 상정하되 과잉 유효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업권도 마찬가지예요. 어업권도 수익하는 법으로 가긴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어떻습니까? 강업권처럼 어장 전체를 수익함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합니다.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을 고려해서 과잉 유효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뭐 그렇게 우리가 어업권이나 가업권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하여튼 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니까. 자, 무형자산 어떻습니까? 영업권, 특허권 다 건 들어가죠.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요, 약간 오타 나왔어요. 자, 이건 가증권이 아니라 유가증권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장이 되단 말이에요. 상장을 했다는 것은 기업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상장 주식이나 상장 채권은요,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장 주식, 상장 채권 다 거래사례로 가고요. 근데 만약에 비상장이다. 그 비상장에 대한 주식도 가치가 있죠. 그래서 수익하는 법으로 가요.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상장 주식도 이제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비상장 채권도 수익하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가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다 수익하는 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매번 나오는 건데 한번 참고적으로 봐야 되는데, 소음 등으로 소음이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죠, 물건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 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는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의 감정평가할 때는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가 회복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나왔었어요. 고려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요,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자, 삼각자산,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인데 자동차는 거래사례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 한 번만 갑시다. 염산, 과자, 맛동산. 자, 수익하는 법은 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우리가 이 거래사례로 간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강의한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의미를 보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훑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작년에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넘겨보시면 공시지가로 갑니다. 그 앞 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봤던 문제 앞 페이지 보시면요, 가격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공시제도의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 요약본. 그 요약본으로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요약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할 때도 요약본으로서 강의를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세부적인 좀 내용이 좀 참가해서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책을 보면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게 그 박스가 지금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에 대해서 어떤 게 있고요. 그 방법에 이제 이 토지와 주택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누가 결정 공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시일이 나오고 공시 기준이 안 나왔죠.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박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스로서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요, 여기 개론을 처음 접하시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출제원이 낸다고 하더라도 이 공시지가 자체는 공시법에서도 배우시고요. 이 공시제도는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론이라는 자체가 학문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 실무와 관련되는 게 공시지가 제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박스를 보시면요.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일단 토지는 편의공시가와 개별공시가로 나눕니다. 우리나라가 약 이 개별공시가가 3천만 필지가 있어요. 다 평가하기 힘들죠. 그래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건수만 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결정고시는 이제 이 표준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고요. 개별 나오면 신고장이 되며, 자,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결정 공시일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국장이 하면서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효력이라는 자체가 조금은 이 효력을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책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효력이 조금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굵직굵직한 걸 이제 가는데요. 일단 제목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자,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시 기준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기준이에요. 자, 이의 신청도 같아요. 자, 이의 신청도 우리가 공실이 있다면 공시일로부터 이것도 24일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30일이 됩니다. 자, 구두로 합니다. 자,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한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볼까요? 여기 넘겨보시면은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은 관련 법규 주요 내용 발주에서 4번에 이의 신청이 있어요. 표준공시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공시가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하고 30일 이내가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크게 봅니다. 자, 공시가는 토지와 주택 공시가 있어요. 자,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가 나눕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법 바로 표준지가 기준이 되죠.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가 나눕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냥 국장이라고 얘기할게요. 표준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국장. 그 다음에 개별 나오면 신구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표준지는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요. 근데 신구 공무원은 개별 공시가를 평가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작성하냐면 국장이 작성해서 신구 공무원이 매기는 거죠. 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토지 가격 비준표는요, 표준지 공시가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효력은 반드시 표준에서는 세금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지가 기준이든지 평가 기준이든지 토지거래 지표라든지 일반 토지거래 지표라든지 이 보상과도 관련됩니다. 자, 근데 항상 개별이라는 자체는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조세부가 세금 부담금 기준입니다. 기준. 자, 공시일은 똑같은데 결정 공시일은 틀립니다. 결정 공시일은 달라요. 자, 얘는 언제 하냐면 2월 말에 하고요. 얘는 5월 31일 날 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은요, 우리 공법 시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공동주택은 보통 아파트죠. 아파트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평가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독은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박스에 보시면요, 표준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국장. 개별 나오면 무조건 시흥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작성해 주는 게 이제 얘는 주택가격비준표인데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정 공시한 날짜가 틀려요. 자, 표준주택은 언제예요? 우리가 1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장의 개별주택은 어떻습니까? 4월 30일 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자, 표준주택은 이제 그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 보상 기준이 있지만 개별주택 산정의 기준이 돼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이 거기 보시면 조세죠. 그래서 공동주택은요,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국장에 가요. 그래서 야매로 공동주택은 기억 들어가니까 국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와 얘는 조세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표준주택은 조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요? 그럼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공동주택이 국장이 하죠. 그 다음에 4월 30일 하면 이의신청 들어갑니다. 그럼 4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두한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죠. 그러면 조세를 매기는 거죠. 세금을 매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의신청할 때 세금이 좀 덜 나오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게끔 이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시제도는 거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3가지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걸 3시간에 나눠서 강의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요약을 해서 했으니까 충분히 어떻습니까?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강서부터 20강까지 제가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그나마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넣어놨습니다. 그걸 가져서 꼭 제 강의를 듣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